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다시 한번 해보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할 내용은 뭐냐면은 제목처럼 친환경 유기농업 토양관리와 시비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친환경 농업하면 교육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많이 받으시는데 그럼 흙을 이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죠. 농사를 짓는데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그냥 별 크게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농사가 벼농사는 뭐 별거 할 거 없이 그냥 지속 가능해요. 역사적으로 한 4,000년 정도 해왔는데도 별 이상 없어요. 뭐 지금 별 문제가 안 생겨. 벼농사는. 그게 이제 그래서 벼농사를 하면은 별로 뭐 토양 관련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지금은 농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설원의 비가림도 있고 노지도 그렇고 작물도 바뀌고 품종도 바뀌고 뭐 기계화도 많이 됐고 투입하는 것도 달라지고 했죠. 그래서 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이 흙을 좀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논 말고 밭 같은 데 이어나갈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미국 개척 서부 개척 시대에 보면은 이제 농사를 안 짓던 땅에 유럽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미국에 동부 지역부터 해가지고 농사를 지면 서부 쪽으로 쭉 농사를 지으면서 오는데 그게 한 200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해오는데 농사 안 짓던 땅이에요.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이 농사를 거의 안 짓던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을 지는데 한 50년, 100년 하다 보니까 좀 땅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겼어요. 미국 정부로서 볼 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미국에서도 미국 농무성에서 미국의 이 밭농사인데 논농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미국에는 그러니까 밭농사인데 자기들이 새로 가져온 뭐 밀농사 짓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히 밀, 감자 이런 농사를 짓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연구자를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을 한번 들어봐라. 거기에 오래된 문명이 있다. 동아시아에 가면은 중국 문명권이 엄청 큰 문명인데 얘들은 벌써 뭐 한 5천 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농사 짓고 먹고 산다. 걔들 땅 관리 어떻게 하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조사하고 와라. 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킹 박사 일행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여기 이쪽으로 와요. 일본, 중국 남부, 중부, 북부, 만주 지역, 한국 이게 다 거쳐서 쭉 둘러보고는 이제 보고서를 써요. 보고서를 쓰는데 그 책 이름이 4천년의 농부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4천년의 농부를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도 있고 이제 원서도 뭐 하도 오래된 책이라 원서도 뭐 인터넷 뒤져보면은 그냥 다 볼 수가 있어요. 돈 안 내고 사볼 수 있게 다 떠 있어요. 원서도.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은 이 고대 문명은 고대부터 있었던 문명 아니에요. 여기 황하 문명하고 요동 문명하고 이런 데서 그렇게 해왔는데 땅이 아직 안 망가지고 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유, 이게 지속 가능했던 이유, 그거에 대해 정리를 하고 써놨는데 뭐였을 것 같아요? 이쪽 국동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쪽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오랜 기간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문명권도 다 유지됐는데 조금 메소포타미나 포타미아 이런 지역들은 이제 기후 변화로 해가지고 유지가 안 됐어요.
그게 유지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기후가 확 변해가지고 사막화가 돼가지고 그런 농업 문명이 깨진 그 문명권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안 깨졌어요. 특히 여기 그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제 깨지질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킹 박사가 가장 신기했던 이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못 보던 그 뭐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있는데 벼농사죠. 벼농사가 신기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벼농사라는 게 좀 특이해요. 이게 밭에서만 밀보리 뭐 이런 거 재배해 먹던 민족이 뭐 양 키우고 뭐 이런 민족이 뭐 벼라는 걸, 논이라는 걸 이상 걸 처음 보게 되고 거기서 막 재배해 먹는 거 신기해요. 딱 보니까 벼농사가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작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벼농사가 어떤 지속 가능하다. 이건 이제 그때 알았는데, 그럼 밭농사는 밭농사는 지속 가능할까? 미국은 다 밭농사니까 그 당시 그 100여 년 전에는 그 쭉 알아보는데 밭농사를 쭉 알아보는데 그럼 뭘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이걸 좀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뭔가 특이점이 뭔가 좀 찾으려고 했어요. 특이점 찾으려고 했는데 잘 보니까 뭐 퇴비를 만들어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퇴비를 만들어 쓰는 것 같다. 퇴비를 어떤 퇴비를 만들어 쓰냐면은 인분을 많이 쓴 거예요. 인분. 지금 우리나라 인분 안 쓰죠? 인분은 이제 농업용으로 안 써요. 특이하게. 축분은 가축분은 농업용으로 써. 근데 인분 사람 분뇨는 가축용으로 농업용으로 현재 안 씁니다. 법적으로 좀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분 갖다 뭐 퇴비 만드는 것도 나오고 이제 중국에는 이제 운하가 많으니까 호수나 운하가 많으니까 그 밑에 쌓여 있는 이제 찌흙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긁어내서 물이 없는 중에 긁어내서 퇴비로 쓰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책을 제가 보긴 하겠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홍성 지역에서 홍동 지역에서 여기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 지금 농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냐면은 관행 농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비료가 보통 화학 비료를 쓰죠. 일반 농업에서는. 그리고 농약도 합성 농약을 쓰고 그리고 다 기계화돼 있고 이런 거에 의존돼 있는데 이런 것이 흙을 과연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이냐? 유지시켜 주기 힘들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친환경을 오려면 그걸 유지를 해야죠.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 30년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 정도 지시겠죠? 지금부터 30년간은 좀 그래도 건강을 유지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관행농업은 30년간 이 땅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워요. 논 빼고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흑살림이 이제 농산물 유통만 한 3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그 친환경 농산물 유통만 300억 정도 합니다. 그 과일, 과채류 해가지고 300억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사오는 농산물 재배하는 데서 토경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있고 양액 재배라고 들어보셨어요? 땅을 쓰지 않는 농사법이 있어요. 양액 재배도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무농약 인증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계속 지켜보는데 이 양액 재배가 점점 조금씩 늘어요. 양액 재배가 흙에서 재배하는 사람이 느는 게 아니고 친환경 하는 사람이 흙을 포기하는 농사법이죠. 양액 재배라는 거는 그 인공 그 배지라는 걸 써서 거기다 비료물을 줘가면서 재배하는 농사법이에요. 그 친환경 농사법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점점 이 흙에서 재배하는 게 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게 뭐냐 흙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흙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흙을 그 평생 프로 정신으로 농사를 짓던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점점
양액재배, 친환경 양액재배를 간다는 것은 이 흙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발상이 그래요. 쉽지 않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흙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상업적 친환경 농업, 상업적 유기농업으로 갈수록 그럴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관리에 미스가 있었던 거죠. 실수가 있었던 관리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 실수가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실수가 크거나 그런 농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농사 망가지니까. 투자는 지금 현대농업은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원회 같은 경우는 막 투자를 한 1, 2천만 원씩 했는데 다 까먹어 버리면은 빚이 그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게 한 작기 농사를 맞춰 버리면은 그럼 뭐 회복하기 힘들어요. 농사 져가지고 돈 얼마나 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농사를 이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에서 어떻게 하면은 변호사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지속 가능한 방법을 있을까? 이걸 저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러려면은 이제 좀 이게 어떤 이론적인 것도 좀 아시는 게 좋겠고, 그래 좀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기초 과정 끝나고 나서 심화 과정에서는 한번 토양 분석을 좀 해보고, 우리나라는 뭐 토양 분석이라는 거를 공짜로 해주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서는 토양 분석을 공짜로 절대 안 해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흙을 좀 관리해 나갈까, 설계를 해볼까, 지속 가능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걸 하는 건 심화 과정에서 한번 그 필지별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한번 컨설팅을 뭐 할 수 있는 한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제안했던 흑사님이 제안했던 토양 관리 및 이제 이쪽 그 현장 컨설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기초적인 이긴 하지만 어떤 토양에 대한 이해, 흙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피곤한 수가 있어요. 뭐 제 취향이긴 한데 좀 너무 전문 용어를 제가 많이 써서 그러는데 하여튼 뭐 대충은 가끔 가다가 핵심을 제가 찝어줄 테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용어에 걸리시더라도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요. 근데 그 좀 제가 그다지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고 또 한 번 보시고 나중에 또 한 번 보시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아마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농사 짓는 데까지는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이에요. 제가 쓰는 용어들이 그게 그래서 좀 한번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한번 요거 한번 공부 좀 해보는 시간이 되는데 오늘 공부할 것 중에 그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아마 뭐 이런 교육 안 받아도 이제 토양 생물학이라는 거를 그 한 권의 책을 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인생에서 토양 생물학 그 개론을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는지 아마 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오늘은 한번 조금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것 같고 그쪽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만지는 이 토양이 얼마나 복잡 다단한가,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가 이걸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어떻게 키워나가면서 또 농사도 지을까에 대한 어떤 영감을 조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친환경 농업의 역사와 이해 뭐 많이 이런 보통 교육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이런 거? 친환경 농업 하게 되면 한두 번 다 듣지 않나요? 뭐 옛날 농법은 다 친환경 농업이었으니까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서종혁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유기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신 그 이제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정리했던 이제 이 PPT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옛날에야 뭐 철학적 토대야 뭐 같이 살자 뭐 이런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라는 수많은 어떤 철학적 기초가 있었겠죠. 근데 현대 유기농업은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책으로 볼 수 있는 게 누돌프 슈타이너의 이제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이라고 하죠.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이 이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딱히 뭐 인기를 딱 크게 얻지는 못했는데 유럽하고 그 오세아니아나 신대륙 쪽에서는 그래도 이 농법을 뭐 신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이오다이나믹 농법 재밌습니다. 이거 바이오다이나믹 농법 읽어보면은 거의 뭐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음양오행 농법이라고 표현할까? 천체 우주의 기운에 따라서 어떤 농사를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유럽이나 신대륙 쪽에서는 요 이제 디메테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로 많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인지도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한 부류로 우리 이해하고 있죠. 그런 이제 루돌프 슈타인의 이제 강의가 있어요. 책도 번역되고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940년대에 이제 그 유기농업이라는 처음 어떤 뭐 용어를 쓴 사람으로 나오죠. 알버트 하워드 경이라고 하는데 영국 사람이고 이 당시에 인도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고 영국에서 농학을 공부하고 영국으로 가서 어떤 그 인돌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요. 그리고 책을 씁니다. 퇴비를 제대로 만들어 쓰는 농사야말로 제대로 된 농사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요. 그리고 그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책 제목을 붙이는데 거창한 제목을 줍니다. 이건 농업의 성전이다. 테스트먼트는 이제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이건 농업에서의 성경이다. 이런 농사법이 지구를 살리고 농업을 살릴 것이다라고 이제 책을 씁니다. 1940년대 그 인도에서 있었던 건 그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유기 농업이라는 어떤 용어를 좀 써요. 그 다음에 이분은 잘 몰라요. 내가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는 후쿠오카 마사노가 자연농법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로데일 경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보면 민간 연구소 중에 로데일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로데일 연구소라고 번역되는 연구소가 있어요. 민간 조직의 조그만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 이제 창립자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유명한 잡지사를 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뭐 병에 걸려가지고 알버트 하워드 경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어 유기농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고 이 양반이 유기농업이 이 모든 건강을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농사의 어떤 방법이구나라고 자각을 하면서 로델 연구소도 만들고 출판 사업을 합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책자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발간을 해서 이제 운동을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하다가 유럽에서 이제 1972년도에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을 국제 조직을 만들고요. 그 산하에 피블이라고 하는 스위스에 있는 그 유기농업 연구소를 만듭니다. 지금 피블은 현재 유럽 쪽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유기농업 연구소예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따고 연구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대부분 이제 UN 이제 산하 기구나 이런 데에 UN 같은데 파트너가 돼가지고 어떤 그 과학적인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뭐 1900년 이전에는 다 유기농업이었겠죠.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외국이든 전부 유기농업이었는데 그 2차 세계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화학농법에 의한 이제 저거가 발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완전히 그 화학농법으로 세계가 다 전환이 됩니다. 그 폐해가
나오는 시점이 한 6, 7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폐해가. 그래서 이제 책 중에 뭐 침묵의 봄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써진 책인데 학자예요. 굉장히 유능한 학자였는데 이 DDT라는 농약을 그때 많이 쓰던 시기예요. DDT는 합성농약 많이 쓰던 시기인데 그걸 많이 쓰니까 이게 완전히 생태계를 완전히 다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봄이 아닌 거예요. 침묵의 봄이 그 시를 씁니다. 책 서문 쪽이 시인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지고 봄에 새 소리가 안 나.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 이제 시를 앞쪽에 넣고 그거에 대한 그 원인을 이제 원인이 뭐냐? 이건 농약이다. 농약이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식물질, 식량 문제 해결하는 식물질이 아니라 이건 다 죽여버리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리는, 생물이 노래하는 새조차도 죽여버리는, 세상으로 만드는 이건 나쁜 물질이다 라고는 그 책을 씁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레이첼 카슨일 거예요. 레이첼 카슨. 그것도 번역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책으로. 그런 책을 이제 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쭉 오다가 이런 이제 자각한 사람들, 유기농업이든 자연농업이든 어떤 그 친환경적인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에 자각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든 게 국제유기농운동연맹도 있고 각 나라마다 어떤 조직과 어떤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또는 세계 유기농 운동의 뭐 발전사라고 하는데 굵직굵직하게 볼 것들은 뭐 있는데 모르셔도 되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알버트 하워드 경이 영국의 유기농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먼저 쓴 사람, 이 사람이 책을 이제 최병칠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해요. 농업성전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절판됐어요. 우리 흑살님이 판권을 갖고 있는데 책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살님에서도 뭐 그런 이제 30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이런저런 책을 만들었고요. 이제 로델 연구소가 이제 검색하면 잘 나와요. 그 로델 연구소가 이제 민간 연구소의 뭐 한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이제 농촌진흥청 같은 데면 공공연구소라고 하죠.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설, 인력과 시설을 써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 안에 유기농과가 있어요. 진흥청 안에. 유기농과 예산만 하더라도 돈이 꽤 많아요. 지금 적은 게 아닙니다. 1994년인가? 2004년인가 생길 거예요. 국내에 유기농과가 2004년대에 이제 정부 기구로서 생기죠. 그런데는 돈이 받쳐지고 유능한 인력이 받쳐주니까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로델 연구소는 민간 연구소라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크게 저걸 하지는 않고 이제 손자 되는 분이 로델 박사의 손자 되는 여자분이 이제 이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들어가서 보면은 흥미로운 글이 있긴 있는데 막 다이나믹하게 우리나라처럼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많은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많은 책을 번역하고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좀 흐릿해서 그러겠는데 여기 이제 4천년의 농부라는 책도 재발간을 해요. 벌써 이게 한 100년 전 책인데 한 1960년대인가 이제 재발간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책을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쪽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뭐 퇴비 만들기, 가이드, 퇴비 만들기 이런 것들 책을 과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낸 그 단체가 미국의 그 로델 연구소이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요. 이게 출판업을 워낙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책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으로.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의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자각은 70년대부터 이루어지긴 합니다. 70년대부터 이루어지긴 하죠. 그런 그 자각이 있었던 곳이 유명한 곳이 이제 홍동 지역도 그런 자각이 있었던
팀들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중요하죠. 70년대 막 농약 많이 쓰던 시기예요. 농약을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던 우리나라에 식량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 작업으로 해서 다수학으로 해서는 모든 게 용서됩니다. 농약, 비료 모든 걸 때려 붓는 게 용서가 돼요. 그게 사람의 안전성 이건 후순위야. 사람이 뭐 농약 방제복이 어디 있어요? 방제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만져 손으로 농약 손으로 만지고 냇가물에 타 쓰고 버리고 다 그럽니다.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시골 농촌에 가면은 똑같은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런 방제복 안 쓰고 밥에 먹는 물에다 농약병 막 씻고 막 하고 막 써요. 뭐 그런 게인데 우리가 막 그런 거 할 때가 70년대 식량 증산 시기 모든 게 용서돼. 겁나는 시기예요. 이게 고독성 농약 가장 싸고 치명적인 약을 쓰게 됩니다. 비싸고 좋은 약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게 어찌 했냐면은 이 유기농업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 이게 이 책의 생명의 농업이라는 책이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의 농법에서 삶의 농법으로. 1981년 카톨릭 농민회에서 발행 교육용 교재로 발행한 책입니다. 그리고 간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죠. 생명의 농업. 뭐 어떤 느낌이세요? 유기농업이 아니고 죽어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살려야겠다. 살는 농법이겠다 해서 초창기에는 생명의 농업이라는 용어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각을 해요. 야, 이게 지금 이런 농사 가지고는 이게 절단 나겠다. 살릴 수 있는 농사가 뭐냐? 그래서 자각하는데 뭐 배울 때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배웁니까? 일본 가서 배워야지. 일본에서 이제 조금 더 앞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고민이 더 있었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책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배워옵니다. 거기서 배우는데 어떤 농법을 배우냐면은 미생물 농법이라는 걸 배워와요. 일본에 가서. 미생물 농법을 쓰니까 퇴비도 만들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지면 흙도 좋아지고 병해충도 줄고 농사도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그 유명한 몇 가지 미생물 농법을 기반으로 한 책들을 공부하고 실습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농법 중에 하나가 시마모토 농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마모토 농법. 우리나라 번역대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있을 텐데 지금 시판은 안 할 거예요. 그 농법하는 책들이 이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토양에 넣어가지고 흙을 살린다. 그것이 유기농업이고 그것이 흙을 살리는 농법이다. 그렇게 믿고 실습하고 와서 그런 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입니다. 이런 방법론을 써야 된다라고 했던 책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80년대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식량도 조금 많이 저거 되면서 쌀 작업률이 조금 높아지면서 이제 좀 또 새로운 전기를 이루어 갑니다. 자, 초기에는 이랬다 이거예요. 초기에는 자, 유기농업 뭐야? 거꾸로 앞으로 거꾸로는 안 가네. 야, 에이트. 유기농 뭐 4대 원칙 이거는 이제 국제 유기농 운동 연맹에서 얘기하는 이제 얘기죠. 건강의 원칙, 배려의 원칙, 생태의 원칙, 공정의 원칙. 이 중에서 뭐 대충 이야기했잖아요. 생태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생태의 원칙. 요거를 아셔야 흙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생태란 말, 생태계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뭐 그런 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기농 뭐 3.0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유기농 3.0 시대인데 자, MMO 합니다.
유기농업 2.0이 이제 우리 흑살림 같은 데가 나와서 또 우리 정부 기구가 어떤 표준화하는 시기예요. 인증 제도를 만들죠. 규격화야, 관료화 시기입니다. 이게 규격화하는 시기가 2.0. 세계적으로 국제 유기농 운동 연맹도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기준을 자꾸 강화하는 데 뒀어요. 이게 실제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강화하는 데 뒀어요. 근데 2015년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반성하게 됩니다. 너무 제도화되고 너무 규격화되고 뭐 규격화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하니까 그런 거 있죠. 그 규격돼서 가장 크게 나온 점이 잔류농약 분석 같은 거예요. 법제화를 해요. 인증을 받으면은 잔류농약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실제 거기 뭐 생태계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이 안 나오면은 유통할 수 있는 거고, 막말로 얘기해서 농약 나오면은 인증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농약이 내가 안 뿌렸어도 날라올 수가 있어요. 이웃에서 날라올 수 있고 비의도적인 측면에서 날라올 수가 있는데, 모든 걸 다 떠나서 농약 나오면 꽝. 이게 제도예요. 제도의 함정인데,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흙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원칙 저런 원칙 다 지켰어.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농약이 있냐 없냐. 아니 그러면 인증을 못 오르네. 마지막 검사에서 농약 잔류 인증을 해야지. 이런 복잡한 인증제도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뭐 영농일지를 왜 쓰고 거기에 뭘 하고 뭐 심하고 종자 아무 쓸 거 없어. 농약 검사에서 있냐 없냐 간단히 하면은 우리나라 뭐 시설 좋으니까 다 검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화의 맹점은 그래요. 관료가 붙으면은 그런 거를 너무 이제 규정이 더 우선해요. 이게 사람 나고 법 났나요? 법 나고 사람 났나? 이게 이 규격이 바뀌어. 규정이 아주 세지면은 그게 2.0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3.0에서는 뭐 요즘 많이 얘기 나는 게 이제 과정 중심의 인증 이런 얘기 나오죠. 결과 중심의 인증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인증 제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인증 제도도 단체 인증이나 이런 데서 내가 문맹이어서 유기농을 열심히 했는데 문맹인 사람은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영농일지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70대는 문맹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자기 이름 정도 쓰셔요.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 영어 ABC도 모르는 사람이야. 80대가 넘는데. 근데 텃밭에서 열심히 유기농으로 누가 져요. TV 쓰고. 다 해. 근데 영농일지 못 써. 평생 가도 인증을 못 받아요. 그게 이제 2.0 시대의 어떤 한계, 함정들이었죠.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관성이 있어서 쉽지 않고 우리나라는 점차 관료화가 돼가지고 뭐 이제 더 힘들어요.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게. 자, 그래서 세상은 조금 바뀌어서 이 과정 중심의 유기농업, 실제 중심의 유기농업, 그리고 그 더 확산돼야 되죠. 지금 얼마 안 돼,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더 진짜 확산돼서 세계의 어떤 저탄소 시대에 기여를 하고, 탄소 격리를 기여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해서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기여하고, 사람이 먹는 음식에 좋은 음식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게 유기농 운동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자. 라는 이제 얘기는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사진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얘가 한 진디 벌이라고 하는 벌이에요. 오늘 한 2mm 정도 되나? 1, 2mm 돼요. 이런 생물체가 지구에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 지구에 있는 인류의 한 99%는 저런 생물체가 지구에 존재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유기농 온 사람들은 좀 조금 알죠? 진디 벌 하면 뭐 들어본 건 같아. 근데 이게 내 농업하고 무슨 상관?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그리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이 작은 벌이 이 진딧물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 진딧물 속에서 이 유충에 살아. 점점 커로 진딧물을 퍼먹고 그러다가 부화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 7일 정도 살고 또 죽어. 7일 정도 살다가 교미하고 새끼 낳고 죽어. 이거 우리 인류 우리 사람 몇 년 살죠? 70년 80년 지금 살잖아요. 얘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하루살이는 아니에요. 그 며칠 살다가 죽는데 세상에 이런 생물도 있어요. 이런 생물들이 어떤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술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태, 얘들이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제 모습인데 그 모습을 사람이 조금 더 응용을 하거나 잘 쓰면은 농업적으로 농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기술, 생태적 기술로서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예요. 생태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외하우스예요. 제가 몇 년간 참외하우스를 취재를 했었는데 안쪽에 참외가 심어지는데 참외에 이제 친환경 참외를 재배하면은 진딧물이 이제 진딧물이라는 벌레 있어요. 흡집성 해충입니다. 빨아먹어. 빨대를 꽂고 이빨에 빨아먹으니까 이파리가 점점 양분 뺏기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농사 망가지는 거지. 근데 그 진딧물을 얘들이 이제 진딧물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이게 다 알로 바뀐 거예요. 진딧물 알로. 얘의 후손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줄어. 진딧물의 밀도가 줄어. 그러면은 생태적인 방제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피해 수준 이하로 진딧물의 밀도가 유지가 되면은 방제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됩니다. 근데 진딧물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밀도가 확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먹을 게 없잖아요, 얘들이. 먹이가 다 사라졌어. 하루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얘들이 요 하우스 바깥으로 나와서 이런 야생에서 쉬었다가 다시 진딧물 마리수가 늘어나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자기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진딧물의 생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와 이 풀을 남겨둬야 돼요. 이거 잘라줘야 돼요. 이게. 남겨둬야 이 벌들이 나중에 이 먹을 거 없으면 바깥으로 나와서라도 쉬었다 가든지 이 쉘터라고 하는데 쉴 공간이 필요하고 보호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관행농업은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제초제 주죠. 애초기도 안 써요. 제초제 쫙 주면 깨끗해. 왜 깨끗하면 좋잖아요. 물 잘 흘러내려가 맥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실제 친환경 농업은 이런 구차하게 이게 풀을 남겨둬야 돼. 이 풀 남겨두면 장마철 어떻게 됩니까? 비례도 내려서 장마를 내리면 거기 다 맥혀버리면 홍수 날 수도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농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 년간 해보니까 진딧물 넣고 이게 농사를 짓는데 몇 년간 해보니까 이 풀을 살려두는 게 맞다라는 이제 자각이 온 거고 경험과 관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태의 원칙을 활용한 농사를 져야 된다. 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준 건데, 그거를 한번 저랑 같이, 이런 기술 기법을 이제 쓰기 전에는 뭔가 좀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 이해를 하는데, 두 개씩 넘어가네. 이것도 설명을 지금 한 김에 드릴게요. 생태계의 원칙, 아까 유기농 4가지 원칙 중에 하나, 생태계 원칙인데, 이게 뭐냐면은, 긴 꼬리 투구새우. 들어보셨나요? 지금 많이 흔해졌어요. 이게 흔해졌는데,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7, 80년대 다 전멸하다시피 해서 사라졌다가, 멸종위기 2급 생물이었는데, 지금 해제됐을 거예요. 이제 많이 흔해져가지고. 농약 치면 잘 죽어. 쉽게 얘기해서 살충제, 살균제 이거 옛날에 많이 뿌리면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친환경하는 논들에 가면은 이게 회복된 논들이 많아요. 몇십 년 하잖아요. 이 모내고 나면 얘가 흥탕물 일으키면서 빠글빠글해요. 애들이. 그 모내에서 흥탕물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탁해지잖아요. 논물이 탁해지면은 광발화 종자가 발화를 안 해요. 잡초가
빛을 쪼면은 발화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광발화종자라고 합니다. 잡초종자, 피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물이 혼탁해. 그러면 빛이 안 들어가. 빛을 못 쐬. 그러면은 발화가 덜 돼요. 이게 탁수 효과라고 합니다. 한자로. 탁한 물, 탁수 효과를 일으키는데 약간 기여를 해줘요. 이런 애들이 살아있으면은. 근데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살아있는 어떤 그 지표로서 요즘은 생물 지표들 많이 연구를 많이 하죠. 종다양성을 조사도 하고 논에서 생물 조사도 하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노린재, 애꽃 노린재라고 하는 천적인데 참외꽃입니다. 이건 참외꽃인데 참외 보면은 뭐더라? 무슨 벌레가 있는데 조그만 벌레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벌레를 잡아먹어요. 그 영어로 슈리프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얘가 천적이에요. 천적이 그 벌레를 그 총채벌레는 총채벌레. 예, 이 총채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면 상품성 확 떨어뜨려요. 과일의 상품성 확 떨어뜨립니다. 근데 걔가 그걸 잡아먹은 천적이야. 그래서 총채벌레가 있으면 일반 농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총채벌레 약 달라고 해서 치면 되죠. 살충제를 사다가 뿌리면 됩니다. 근데 친환경 농사 어떻게 하죠? 합성 살충제 못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친환경 살충제라는 것이 이게 여기 꽃 속에다 갖다 대고 막 뿌린다고 해서 잘 뿌려지지도 않고 맞아도 잘 죽지도 않고 방제가도 낮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애꽃 노린재를 수입을 합니다. 수입해서 판매해요. 지금 사다가 넣어줘. 그러면은 이 밀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 해충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생물을 활용하는 것들도 하나의 기술일 수 있죠. 이런 것이 어떤 생태를 이해해야 생태가 무슨 말이냐면 뭐 한자지만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생태라고 하죠.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는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은 내 토양을 어떻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가는데 좀 도움을 줄까? 그런 거에 조금씩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죠? 겁나게 어렵죠? 그 토양 관리 이제 어떤 그 절차를 좀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저쪽에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대충은 이제 작목이 선정되고 토양 검사를 하고 시비 처방을 하고 이걸 유기농업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자재에 의해서 처방서에서 어떤 얼마만큼 뭘 어떻게 주고 빼야 되는가를 한 다음에 유기농업 자재를 선택을 하고 주고 어떤 그 결과를 내는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뭐 어설프지만 좀 오래 같이 심화 과정에서는 특히 시설원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도 제가 좀 땡겨달라고 하는 이유가 토양검사 빨리 하고 지금 뭔가 집어넣어야 되는 시점이 원래 지금이 이미 넣었어야 될 시점이라고 시설원에서는 그래서 조금 가능한 빨리 해보자라고 한 건데 좀 늦어졌네요. 이거는 아마 심화 과정에 다시 전문적으로 다뤄지게 될 거고요. 자, 흙의 이해, 토양 생물학 세 가지 측면에서 흙을 이해해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화학적인 측면에서,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을 이제 이해하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토양의 어떤 생물학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 한 권의 책을 뗄 거예요. 오늘 저랑 같이 한 권의 책을 뗄 건데 그거에 관련된 거 이제 몇 가지 흙이 몇 가지를 이제 이건 PPT를 해놨어요 제가 PPT를 했고 두 개씩 넘어가는 경우였네. 여기 이제 토양 생물학 이제 그게 나온 오늘 공부할 책 중에 내용입니다. 좀 이따 PDF 파일을 보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복잡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이게 유기농업계에서 잘 안 쓰는 개념이긴 한데 토양학에서는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이 복잡성, 요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복잡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는 게 시간이 될 거고요. 어떤 유기농업에서의 양분의 순환, 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양분의 순환이 일반 농업, 관행 농업에서는 생물에 관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유기농업의 어떤 양분의 이 중요한 양분, 특히 질소질 같은 이런 양분들은 어떤 생물, 미소 생물에 의해서 양분이 활성화되는 것도 고정화되고 동화되고 고정되고 이 무기화되고 고정되고 이제 무기화 고정 이런 용어인데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지렁이도 이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미생물 내용인데 미생물도 요걸 보고 공부할 게 아니고 토양생물학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진흥청에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써요. 진흥청에서 정리한 건데 그런 진흥청 인터로뱅이라고 하는 뭐 잡지 같은 걸 발행하는데 홈페이지 가면은 찾아볼 수 있어요. 재미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하고 식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보세요. 오늘 저랑 한번 몇 시간 지지고 볶으면은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은 이따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이 교재에 몇 페이지로 넘어갈 거냐면은 쭉 뒤 페이지 수를 제가 안 매겨놨구나. 중간에 보면은 토양생물학 입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토양생물학 2페이지가 나와 있는 데 있습니다. 2페이지. 토양생물학 입문이라는데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그리고 요 파일 좀 띄워주세요. 파일 이거 PDF 파일을. 토양생물학 입문이라고 하는데 찾으셨나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요거 이제 원서가 있어요. 됐습니다. 소일 바이올로지 뭐 프라이머라고 하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발간된 미국 토양학회인가에서 2000년도에 발행된 이제 인문학 책 얇은 건데 읽어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그때 번역을 해서 우리 이제 정보지에 흑살인 정보지에 실었던 그 내용입니다. 18년이나 지났네요. 자, 토양생물학 입문 토양의 우리가 알고 있는 토양이 뭔지를 한번 좀 공부해 보는 이제 시간이 될 겁니다. 될 건데 벌써 1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쉬었다 해야죠. 쉬었다 하는데 2시 저시계로요. 저시계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저시계로 2시 5분에 시작할 건데 좀 쉴 겁니다. 지금 첫째 시간에 한 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지럽죠? 제가 횡설수설해가지고 어지러운데 자, 우리나라 이 지구상의 유기농업의 역사가 어떤 반대급부로서 그 어떤 지금 기존 농법이 아주 안 좋은 농법이 생긴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생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더 깊게 나가면은 뭐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탄생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반대급부로서 이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주장하는 원칙은 목표라고 해야겠죠. 거기에 이제 배려의 원칙, 공정의 원칙, 뭐 생태계의 원칙 이런 원칙을 좋은 말로 해놨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떤 생태학의 원칙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 토양과 내 작물과 내 농장을 바라봐서 지속 가능성을 있는 이제 농장으로 가는데 어떤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한 거. 그 중에서 생태계 원칙에서 어떤 곤충,
두 종을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디 벌, 진딧물에 달라붙어 기생해서 알을 낳는 벌입니다. 그런 그 미물이 살아가는 이 미물이지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미물이 우리와 같이 이 지구에서 호흡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걔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농법. 또 어떤 애꽃 노린재가 있었는데 총자벌레라는 그 벌레를 어떤 그 어떻게든 좀 뭐 구제해 보기 위해서 농사에 조금 도움이 돼서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두 가지 좀 제가 어떤 사례로서 생태계 원칙이 우리가 그런 관점을 좀 이해를 하고 바라보는데 흙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토양생물학 입문이라고 하는 그 입문이 책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면은 나중에 뭐 어디서 노가리를 풀어도 좀 먹혀 들어간다. 이게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2시 저 시계로 5분에 그 엄청나게 재미있는 토양생물학 입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빠지지 말고 꼭 들으세요.